화물차를 운전하던 김 씨가 오늘도 아침 라디오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기업들의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었죠. 증시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의 월급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낯익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 경제의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일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반면 주식시장은 놀라운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단순히 경제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부유층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더 많은 투자 자본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은 우리가 하나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시장으로 말이죠. 가격 담합과 시장 조작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혁신 경쟁에서 명백히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지배력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자 이익의 역설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얀 에크하우트 교수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거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독점적 상황에서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 말이죠. 이는 마치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규칙들은 오히려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독점 기업이 실제로 나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거대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장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까지 시간을 되돌려 가야 합니다. 1980년대 초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제품 판매 대비 순이익률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주가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이익률과 주식시장이 단순히 과거의 정점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대기업들을 훨씬 더 크고 수익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모시켰을까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더 거대하게 만든 첫 번째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이었어요. 1980년을 기점으로 가정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모바일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2010년대에는 빅데이터가 등장했고 현재는 인공지능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경제학자들이 규모의 경제성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성이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록 개당 제조 비용이 낮아진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정비용이라는 개념의 존재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업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재비와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이런 비용들은 생산하는 모든 항공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를 변동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항공기를 생산하기 이전에 완전한 공장을 건설하고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고정비용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몇 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공기를 단 한 대만 생산한다면 기본적으로 변동비용에 더해 모든 고정비용까지 그 한 대의 항공기 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두 대 생산한다면 각 항공기의 변동비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고정비용은 두 대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항공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각 항공기의 비용은 변동비용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수작업 가구 제작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구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해요. 절단부터 조립, 마감까지 모든 과정에서 말이죠. 따라서 변동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작업 도구나 작업실 비용 같은 고정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은 도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몇 개의 의자만 만들면 됩니다. 이런 낮은 고정 비용으로 인해 수공예 가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항공기 산업에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높은 고정 비용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진입 장벽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정 비용이 높은 산업일수록 경쟁업체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2차 대전 직후에는 각 국가마다 소수의 항공기 제조업체만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보잉과 더글라스, 네덜란드의 포커, 프랑스의 쉬드 아비아시옹, 영국의 드 하빌랜드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이들 국가 각각에는 수백, 수천 개의 장인 가구 제작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항공기 산업은 점점 더 많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거대 독점 기업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그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198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혁신이라는 핵심 포인트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의 핵심은 컴퓨터 기술, 통신 발전, 인터넷, 빅데이터 등 모든 혁신의 물결과 함께 이들이 모두 고정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보잉이나 아마존, 자라 같은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했죠.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고정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더욱 집중화되었습니다. 즉, 소수의 거대한 플레이어들에 의해 통제되게 된 것이죠. 이런 역학은 이후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산업들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운영 체제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같은 분야에서 말이에요. 이들 각 제품의 경우 추가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변동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는 당연히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거대 기업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추가 사용자를 유치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변화만이 1980년대에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IMF 차트를 보면 1980년이 초세계화의 출발점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국내 수요의 한계로 인해 그다지 크게 성장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세계화와 함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점점 더 거대해져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가 필수가 된 것이죠. 세계화는 또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와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조직력이 필요했고 이는 다시 고정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죠.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세계화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왜 더 커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거대 기업들의 수익성이 왜 그토록 증가했는지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유시장에서 만약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면 곧 경쟁업체들이 나타나서 그 이익의 일부를 차지하려 할 것이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높은 고정 비용으로 인해 가구 제작소에 진입하는 것보다 항공기 제조업에 진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앨런 그린스펀이 1960년대에 지적했듯이 미국 금융시장은 너무나 방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진정한 불공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경쟁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급상승했어요. 그에 따라 주식시장 평가액도 특히 가장 큰 기업들의 경우 함께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기록적인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들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수는 그린스펀이 암묵적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기업들 간의 경쟁이라는 이야기는 왜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디지털 제품의 독점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기존의 지배적 독점 기업들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이 있지만 적어도 3가지 이유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지털 경제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규모의 경제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등한 수준의 소셜 네트워크 2개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모두 인스타그램, 틴더,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친구들이 모두 동시에 옮기지 않는 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학관계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기존 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대신 광고주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할수록 기존 플랫폼을 떠나기가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성공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경쟁 실패의 2번째 이유는 경쟁업체가 등장하면 지배적 기업이 종종 그들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매치그룹이 틴더를 인수한 다음 힌지까지 인수했죠. 이런 합병을 통해 독점 기업들은 위협을 무력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인수는 킬러 인수라고도 불리는데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후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 중단되거나 기존 제품에 통합되어 독립성을 잃게 되죠. 이런 추세는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에서도 연구에 따르면 인수된 약물 개발 프로젝트들이 인수업체의 기존 제품과 경쟁하게 될 경우 종종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독점 기업들은 이런 인수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표는 종종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이상적인 투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저는 경쟁 업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자로 둘러싸인 사업을 원해요. 중앙에 귀중한 성이 있고 그 성을 정직하고 근면하며 유능하게 관리하는 공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 주위에 큰 해자가 있기를 원하죠. 여기서 해자는 경쟁 업체들이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이 큰 해자로 둘러싸인 독점 기업처럼 운영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가격을 좌우할 수 있고 이는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이런 반경쟁적 행위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초반에는 매우 엄격한 반독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AT&T가 해체되고 IBM이 조사를 받는 등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린스펀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항상 스스로 교정되며 대기업일수록 더 수익성이 높은 것은 단순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기업 수익성이 증가하는 마지막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반독점법 집행이 완화되면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경쟁업체를 인수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대폭 감소했던 것이죠.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작된 이런 변화는
기업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었죠. 이제 우리는 198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5가지가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세계화가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3번째 효과가 나타났고, 반경쟁적 행위라는 4번째 효과, 그리고 반독점법 집행 완화라는 5번째 효과가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이 결합하면서 현재와 같은 거대 기업 지배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와 정책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임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확실히 독점 기업들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 중 일부이기도 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술 혁신은 분명히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대 독점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현재보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에크하우트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독점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4가지 주요 방식을 언급했어요. 첫째, 독점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나쁜 일이지만 두 번째 나쁜 효과도 만들어냅니다. 즉, 높은 가격은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적은 생산과 낮은 생산 수준은 독점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이 고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이 여러 부문에서 반복되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협상력도 약화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독점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노동시장에서도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하던 과거와는 대조적입니다. 즉,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소득도 함께 증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이런 연결고리는 대부분 끊어졌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어요. 반면 기업의 수익성과 주식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임금이 정체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독점이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는 3번째 방식을 보여줍니다. 바로 임금 불평등의 증가죠. 독점 기업들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배적 기업들이 확장하면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약간 더 나은 전략이나 몇 줄의 뛰어난 코드가 나중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독점 이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이나 X 같은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은 이제 뛰어난 예술가나 AI 엔지니어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같은 효과가 1980년대 이후 CEO 급여가 급상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높은 임금과 전반적인 임금 하락은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독점 기업에서 핵심 인재의 가치는 경쟁 시장에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4번째 방식은 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지배적 기업들은 물론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의 대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100개의 소기업을 갖고 있다면 이 100개의 작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반드시 혁신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다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손실이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은 기존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작은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손실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혁신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에크하우트는 이 책에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독점이 단순히 소비자 가격 상승, 평균 임금 감소, 임금 불평등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크하우트에 따르면 우리는 스포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포츠 산업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했어요.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포츠 같은 경우 말이죠. 셀러리 캡이나 드래프트 시스템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칙이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프로 경기를 환영하는 것과 같아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 독점을 통제했던 반독점 규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독점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따라서 에크하우트 교수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상호 운용성은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왓츠앱에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메시징에 상호 운용성이 없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왓츠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호 운용성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왓츠앱을 네트워크 프로세스, 즉 네트워크와 연락처 관리에서 강제로 분리한다면 어떨까요? 이 프로세스는 이모티콘,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을 포함한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자체입니다. 기업들이 서로의 메시지를 수락하도록 강요하면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시징 경쟁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왓츠앱의 서비스 개선을 장려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쟁의 마법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가진 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의 부정적 측면을 줄이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상호 운용 가능한 고속철도가 있어요. 이는 이제 유럽위원회에서 나온 법률입니다. 아시다시피 파리와 리를 연결하는 기차 노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제 스페인 회사가 이 철도 노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무엇인가요? 네트워크는 선로입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프랑스 회사 SNCF가 운영한다면 그것은 독점입니다. 그들이 그 노선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회사가 원한다면 그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이 노선에서의 경쟁에서 특정 조건 하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규제기관이 결정한 철도 노선 사용 비용 말이에요. 그들이 공정 사용 기준에 따라 이런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티켓 가격과 기차의 출발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항공사들처럼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20년 전만 해도 두 개의 국영 항공사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이 티켓 가격을 낮춤으로써 유럽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켓 가격이 약 30% 인하되었어요. 9개월간의 경쟁 후에 말이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며 운영회사들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채널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 중 일부는 불평등, 가격 상승, 경제 침체 등이 경쟁 감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의 설명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 변화, 글로벌화, 교육 시스템의 변화, 정치적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적 측면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덜 어려울 수 있기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정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저 순진한 꿈에 불과할까요? 기업 최고 경영진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말이에요.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기부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변화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